조선의 3대 국왕인 태종은 원경왕후와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낳았는데 경안공주는 그중 셋째 딸로 세종의 바로 위 누이였다고 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경안공주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예뻤던 데다 얌전하기까지 해서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고 하죠. 그녀는 자신의 동생이자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과 서로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왕실에서는 태종의 자식들 중 뛰어난 일을 말할 때 충녕대군과 경안공주의 이름이 항상 나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충녕대군에게 경안공주는 단지 누이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꿈을 이해하고 인정해준 사람이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충녕대군을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세종은 말년이 되어서도 자신은 아직 누이인 경안공주가 보여줬던 학문의 깊이를 따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죠. 경안공주는 평소 충녕대군의 위담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주 전해주는 등 동생의 정치적인 후원자 노릇을 해줬으며 시집을 간 후에도 계속 충녕대군에게 서신을 보내 훗날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던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줬다고 하네요. 때문에 세종 또한 그런 누이를 진심으로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해에 경안공주에 책봉된 그녀는 1403년 12월 18일 대학자 권근의 아들인 길창군 권규와 혼인을 하게 되었죠. 권규가 부마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인 권근 덕분이었는데 이 권근이라는 인물은 이색과 정몽주에게서 학문을 배운 탓에 성리학의 조예가 깊고 문장에 능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공민왕 18년인 1369년 18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권근은 이후 20여 년 동안 고려의 관료 생활을 했는데 1389년 대간의 탄핵을 받고 있던 동료학자 이승인을 옹호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대간들의 탄핵을 받게 되면서 황해도 우봉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다음에 유배에서 풀려난 권근은 더 이상의 관직 생활을 거부한 채 충주의 양촌으로 내려가 학문을 닦는 데만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성계의 부름을 받고 다시 관직에 나가게 되죠. 이후 권근은 명나라 태조가 정도전이 작성한 표문을 문제 삼으면서 정도전을 명나라로 압송하라고 난리를 쳤을 때 직접 명나라로 건너가 명나라 태조에게 해명을 하는데 성공하면서 두 나라 간의 외교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일로 권근은 명나라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은 것은 물론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공신의 대우를 받게 되죠. 이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태종의 편에 서기도 했기 때문에 권근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진 태종은 정도전과 함께 당대 최고의 학자라 불린 권근을 붙잡아두기 위해 그의 아들인 권규와 경안공주를 혼인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안공주의 남편인 권규도 혼인을 한 후부터는 태종의 신임을 받으면서 1407년 정삼품 호분 위상호군의 직책을 맡은 데 이어 다음 해에는 조선의 3군 중 하나인 우군을 지휘하는 우군 도총제를 겸하게 되었죠. 1413년에는 명나라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1416년에는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아 길창군으로 봉해졌습니다. 경안공주 또한 결혼 후 극진히 시부모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을 잘 다스리면서 권씨 가문의 인정을 받는 등 그녀와 가족들 모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1415년 경안공주가 갑작스런 발열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태종은 급히 내의원의 의관 양홍달을 불러 공주를 살펴보게 했지만 양홍달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증세라고 말하며 별다른 치료를 하지 못했고 결국 경안공주는 2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끼던 딸의 죽음에 태종은 크게 슬퍼하며 그녀를 애도하기 위해 3일 동안 조회를 중지한 것은 물론 한동안 고기 반찬을 먹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하죠. 1418년에는 막내 아들인 성령대군마저 홍역에 걸려 세상을 떠나면서 분노가 폭발한 태종은 내의원에서 경안공주와 성령대군의 병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다며 의원 양홍달을 폐서인으로 만들고 박거 등의 다른 의원들은 장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안공주와 가깝게 지냈던 충녕대군은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형제들 중 가장 슬퍼했다고 하네요. 경안공주는 권규와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딸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1421년에 부마 권규도 29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면서 경안공주의 아들인 권담과 권총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게 됩니다. 실록에 따르면 권규는 평소 성격이 온화하고 겸손했으며 부마의 신부님에도 사치를 부리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하죠. 하루는 권규의 집에 드나들던 가난한 선비가 창고에서 쌀을 훔치다가 가문에서 부리던 청지기에게 들켜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 청지기의 보고를 받은 권규는 그의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고 그가 훔친 쌀을 손에 쥐어주고는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한 사람이 죽은 후 그에 대한 평가를 적는 졸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권규와 경안공주의 졸기에는 그들 부부가 가난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죠. 태종이 가장 아끼는 딸이 혼인을 할 때 아무런 혼수품을 지원해주지 않았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경안공주의 친자매들에 관한 실록의 기록을 보면 경안공주도 혼인할 때 태종으로부터 큰 저택과 많은 재산을 하사받은 것으로 짐작되며 혼인한 후로도 태종이 그녀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죠. 권규 또한 태종의 신임을 받아 높은 관직을 거쳐왔기 때문에 많은 녹봉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도 경안공주 부부가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평소 그들 부부의 성품을 봤을 때는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태종은 경안공주의 둘째 아들인 권총을 무척 아꼈기 때문에 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 부마 권규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부모를 모두 잃은 권총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궁궐로 불러들였다고 하죠. 이후 권총은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었지만 어느 날 태종의 신하중 수염이 긴 사람을 본 어린 권총이 호기심에 그의 수염을 뽑아버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시점에서 보면 어린아이의 악이 없는 행동이니 큰 문제를 삼지는 않겠지만 당시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에서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연장자의 신체를 훼손한 것은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죠. 얼마 후 조정에서는 권총에게 벌을 줘야 한다는 공론이 일어났고 이것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태종으로서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태종은 엄격한 예법을 생각하면 죽어마땅한 죄를 지은 것이겠지만 내 외손자가 아직 어리고 무지해서 벌인 일이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신하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권총은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숭례문 밖에 유폐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얼마 후 큰 병에 걸린 태종이 외손자가 너무 보고 싶은데 지엄한 국법이 무서워 만나보지 못하겠다며 안타까워하자 신하들이 태종을 생각해 권총을 사면해주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때는 조선시대 명문가 집안의 한 남자가 일명 킬방원이라 불리는 태종을 계무시하다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태종의 면전에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태종과 태종의 후궁 그리고 옹주까지 모욕을 한 사건이었죠. 목숨이 여러 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 이 인물은 바로 이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이던 연안희 씨 가문의 사람인데요. 그런 명문가 집안의 양반 이속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태종에게는 특별히 총애하던 한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신빈신 씨로 왕비였던 원경왕후를 모셨던 여종이었으나 태종이 첫눈에 반해 후궁이 된 것이죠. 태종과 신빈신 씨 사이에서 자식만 2남7녀를 두었는데 태종의 후궁들 중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사람이 바로 신빈신 씨였고 태종이 가장 총애하던 후궁이라는 것을 자식수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빈신 씨와의 자식들 중 장녀가 바로 정신홍주였죠. 시간이 흘러 정신홍주가 시집갈 시기가 되자 태종은 지화라는 점쟁이에게 정신홍주와 궁합이 잘 맞고 사주가 좋은 남자를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지화는 지체 높은 명문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그 집에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남자들의 사주를 보면서 정신홍주와 잘 맞을 만한 남자를 찾고 있었죠. 그러다 당시 최고의 명문가이던 이속의 집에도 당도하게 됩니다. 지화는 이속에게 정신홍주의 남편감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 이속이 갑자기 내 아들을 몸종의 딸에게 장가 보낼 순 없다. 내 아들은 죽었다. 그런데 만약 상대가 정혜옹주라면 살아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바로 정신홍주가 원경왕후의 여종이었던 신빈신 씨의 소생이라는 걸 대놓고 비꼬면서 그런 비천한 몸에서 나온 여자에게 자신의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없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홍주는 아버지인 태종이 왕이니 아무리 천한 신분인 신씨의 소생이라도 당연히 왕족이었죠. 그리고 이속이 정혜옹주는 괜찮다고 한 이유는 그녀는 태종의 후궁 중 의빈권 씨의 소생이었는데 의빈권 씨의 아버지 권홍은 당시 명문가였던 안동권 씨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속은 춘천의 수령으로 있을 때 태종 이방원에 의해 그가 살짝 억울할 수도 있게 귀향을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태종에게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았었죠. 어쨌든 아무리 이속이 태종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의 집안이 굳이 왕족과 혼례를 치르지 않아도 전혀 아쉬울 것 없는 당시 최고의 명문가이긴 했더라도 그래도 왕족이고 정중하게 거절해도 될 일을 쓸데없이 킬방원과 그가 사랑하던 신빈신 씨 그리고 둘의 사랑의 결실인 정신홍주까지 대놓고 개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할 필요는 전혀 없었죠. 심지어 당시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고 외척인 처남들까지 모조리 죽인 무시무시한 태종을 상대로 그런 말을 해댄 건 너무나도 무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받은 태종은 격분하며 이속에게 곤장 100대를 때리고 서인으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킬방원치고는 정말 약한 처벌을 했다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속을 제대로 조지기 시작하죠. 태종이 이런 처분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이속의 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상소를 올렸고 도승지였던 조말생은 이속의 죄는 대역죄에 해당하니 삼족을 멸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연이라는 신하는 그자의 목을 베는 것이 합당하다고까지 했지만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태종은 그럴 순 없다 하면서 살짝 발을 빼는 것이었죠. 그러자 하연은 그러면 먼 지방으로 귀향을 보내라고 했지만 태종은 여전히 물러서며
또 그럴 순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상소에 결국 이방원은 이속의 전 재산을 몰수했고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죠. 하지만 이후에는 의정부와 육조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처분 또한 너무 가볍다는 것이었죠. 이속이 지은 죄는 왕과 왕실을 모욕한 것뿐만 아니라 왕의 명을 거역했고 왕명을 수행 중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또 왕녀에게 감히 천한 신분인이 많이 한 것은 대역죄에 해당하니 참수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자비로운 태종은 그럴 순 없다고 신하들의 상소를 거절했지만 계속 이어진 신하들의 상소에 결국에 태종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이속을 관노로 만들어버렸고 이속의 아들들이 평생 장가를 못 가도록 그들에게 금혼령을 내려버렸죠. 하지만 신하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속이 과거의 한 짓들까지 끄집어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오촌 당숙이던 김사문의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 김사문과 이속, 누나의 딸 하옥생, 그리고 하옥생의 남편인 유복중 이렇게 넷이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이를 꼬투리 잡아 김사문과 하옥생이 바람을 피웠다며 누명을 씌운 것이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김사문과 하옥생을 잡아들여 신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넷이서 술 마신 게 전부라고 하면서 억울해했지만 결국 태종은 김사문은 상중에 술을 마셔 불효했다는 이유로 곤장 80대를 그리고 하옥생은 남녀 7세 부동석을 어겨 풍기를 물랑케 한 죄로 곤장 80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사실 태종 이방원의 성격으로 보아 이속을 곤장 몇 대로 처벌하고 끝내려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왕이 처벌을 내릴 때 먼저 일부러 약한 처벌을 내려 자신이 자비롭고 관대한 왕임을 먼저 선보이고 그리고 나서 신하들이 더 큰 벌을 내리라고 상소를 올리고 난리를 치면 그때서야 신하들에게 못 이기는 척하고 큰 형벌을 내리는 것이 왕의 중요한 정치 스킬 중 하나였죠. 태종은 처남인 민씨 사형제를 죽일 때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윤양이라는 인물이었죠. 당시 윤양은 병조판서와 호조판서를 역임했던 중신이었지만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로 유배를 간 상태였는데 정신홍주를 제발 자신의 며느리로 맡게 해달라고 하며 아들 윤계동의 사주 단자를 퀵서비스로 태종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속 때문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던 태종은 당시 명문가였던 윤양의 태도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윤양의 유배를 바로 풀어주었고 그렇게 그는 형조판서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었으며 그의 아들 윤계동은 정신홍주와 결혼하며 부마가 되었죠. 태종은 이 정신홍주 결혼 사건을 계기로 간택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태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세종이 즉위하자 신하들은 또다시 이속의 일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속이 노비로 사는 것도 말도 안 된다며 죽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미 이속은 패가망신한 상태이니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했고 신하들의 상소를 물리쳤죠. 이후 이속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히도 이속의 아들에게 처해진 금혼령을 세종의 명으로 풀어주었는데요. 그 이후 이속의 아들들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 대가 끊기고 멸문에 처해지는 비극을 당하지는 않았죠. 실록에 따르면 이속은 금수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격이 괴팍하고 오만해서 주변에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냥 정중히 거절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고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다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런 것 같네요. 더러운 성깔도 부릴 때 부려야지 킬방원한테 부리다 결국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이속과 정신홍주 간택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대 왕들 중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인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단종이죠. 그런데 혹시 단종의 단 하나뿐인 누나 또한 동생 못지않은 불운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종의 손녀이자 문종의 딸로 태어났지만 숙부인 세조 때문에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경혜공주의 이야기입니다. 경혜공주는 1436년 조선의 5대 왕인 문종과 현더 광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경혜공주가 태어난 것은 아버지 문종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 아직 세자 시절일 때였는데 그녀의 어머니 권씨는 경혜공주 덕분에 세자빈으로 봉해졌다고 하죠. 원래 문종의 세자빈이었던 순빈 봉씨가 폐위되자 문종의 부인 중 경혜공주의 어머니인 양원권 씨와 승휘홍 씨가 세자빈 후보에 올랐는데 세종이 세자가 승휘홍 씨를 더 좋아하지만 양원권 씨는 세자의 딸을 낳았으니 나중에 아들도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권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하라 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자빈 권씨는 1441년 경혜공주의 남동생인 단종을 낳은 후 산후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원래 경혜공주 위로 언니가 한 명 있긴 했지만 태어난 지 1년도 못 된 1433년에 죽었고 이후 문종이 더 이상 재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혜공주와 단종 남매는 세자의 단둘뿐인 자식으로서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문종과 할아버지 세종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문종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딸바보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경혜공주는 문종의 첫 자식이자 유일한 딸이었던 데다 그녀의 어머니인 권씨도 일찍 죽은 상황이라 더욱 애틋할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세종 32년 경혜공주가 혼인할 때 문종이 신혼집으로 한양에서 가장 비싼 땅인 현재 서울 북촌 지역에 대궐 같은 큰 집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당시 경혜공주의 신혼집을 짓기 위해 민가 30여 채가 철거됐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죠. 여기서 민가라는 단어만 보고 그저 그런 초가집 30여 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주의 집이 들어설 것이다 보니 당연히 궁 근처의 부자 동네에 지어졌고 실제로 한성부 북부 양덕방 지역에 민가들이 철거되었다고 실록에 나와 있는데요. 양덕방은 오늘날 종로구 개동 및 가회동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당시 한성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평창동이나 성북동의 호화저택 수십 채가 대통령 딸의 분가를 위해 철거되었다는 의미죠. 이때 신하들이 항의하자 문종은 내가 조사해보니 5채만 허물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어차피 거기 살던 사람들 다 고위 관료들이라서 쉽게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반박하며 딸바보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동생 단종이 즉위하게 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죠.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가 18살, 단종은 12살이었습니다. 단종은 궁을 떠나서 경혜공주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위재할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궁궐보다는 가까운 사이인 친누나의 집이 더욱 편하게 느껴진 모양이죠. 보통 국왕이 궁궐을 떠나서 사저에 장기간 지내면 경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하들도 되도록 빨리 궁으로 환궁할 것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신하들도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단종이 안 돼 보였는지 누나 경혜공주의 집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죠. 문제는 수양대군이 이런 점을 노리고 계유정난을 계획할 당시 경혜공주의 집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도 단종은 누나인 경혜공주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계유정난이 성공하면서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게 되고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왕이 된 세조는 단종의 편에 섰던 혜빈양 씨와 금성대군 등을 귀양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경혜공주의 남편인 정종도 유배를 가게 되죠. 동생은 억울하게 왕권을 빼앗기고 남편마저 귀양을 가게 되자 경혜공주는 사람을 시켜 자신이 아파서 중병에 들었음을 세조에게 알렸는데요. 말이 중병이지 사실 그녀가 전하려던 진짜 의미는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당장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목숨을 끊겠다 라고 세조에게 항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쿠데타를 일으켜 인심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 조카인 경혜공주마저 진짜 자살이라도 한다면 세조로서는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당할 것이 뻔했죠. 때문에 그녀의 말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란 세조는 그날 바로 경혜공주에게 약과 어의를 보내주었고 정종의 유배지를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옮겨주었습니다. 경혜공주가 병석에 누웠다는 소식을 들은 단종도 큰 충격에 빠져 세조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종만이라도 석방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는데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듯이 혹시라도 남매가 나란히 목숨이라도 끊게 되면 자신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것을 알았던 세조는 다음날 정종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정종이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경혜공주가 병석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었죠. 사실 정종은 공식적으로 죄를 사면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인 공주가 아프다고 해서 임시로 한양에 온 것이었는데 공주의 병이 치료되었으니 다시 유배지로 돌아가라는 상소가 올라온 것인데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세조는 경혜공주에게 이왕 일이 된 거 남편인 정종의 유배지로 따라가서 둘이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냐며 그녀를 달래기 시작했죠. 그렇게 당시 21살이던 경혜공주는 유배된 남편을 따라서 김포 지역의 통진까지 가게 됩니다. 그나마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공주의 신분이었고 남편만 유배 중이었을 뿐 자신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인들을 부리는 등 최소한의 품위 유지는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세조가 즉위한 지 약 1년 후에 단종을 복위시키려던 사육신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산문이 상황 단종도 거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자백을 해버렸는데요. 가뜩이나 단종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을까 경계하던 세조와 측근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통진에 있던 정종의 유배지는 머나먼 전라도 광주로 바뀌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원한다면 남편인 정종을 따라 광주로 가도 좋다고 허락했죠.
이렇게 해서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 광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갔던 단종이 다음 해에 죽음을 맞게 되자 정종은 공공연히 세조에게 반감을 품은 발언을 하고 다니다가 반역을 꾸몄다는 이유로 능지처참당해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혜공주는 26살의 나이에 부모와 동생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잃게 되는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남편이 사형당할 당시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실록에서는 경혜공주가 정종이 죽은 후부터 무척 가난하게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죠. 세조와 왕비인 정의왕후도 억울하게 죽은 단종과 노비가 된 경혜공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 해에 바로 경혜공주를 한양으로 불러들였죠. 그녀의 형편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보다 못한 세조가 그녀에게서 빼앗은 노비를 돌려주고 집까지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왕후가 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궁궐로 데려와 길렀고 경혜공주는 딸을 낳은 이후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었다고 하네요. 경혜공주의 입장에서 보면 친동생 단종이 왕권을 뺏긴 것만으로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남편마저 영모죄로 능지처참당했으니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그녀에게는 3살, 1살 된 어린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어린 자식들을 두고 차마 목숨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러 궁궐에 가자니 세조와 마주치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경혜공주로서는 비구니가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나마 원수 소굴이나 다름없던 궁궐에 자식들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현덕왕후의 시종이자 자신의 유모였던 백어린이라는 인물이 정의왕후와 함께 자식들을 위해 왕을 용서해야 한다라며 그녀를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경혜공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연산군과 패비신 씨의 맏딸인 휘신공주는 아버지 연산군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온갖 특혜를 받았지만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그녀의 운명도 크게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491년 9월 22일 세자였던 연산군과 세자빈 신씨의 맏딸로 태어난 휘신공주는 연산군의 총애를 듬뿍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1502년 휘신공주의 나이가 11살이 되자 연산군은 자신의 딸에게 맞는 좋은 신랑감을 찾기 시작했고 당시 도총관이었던 구수영의 아들 구문경을 딸과 맺어주기로 했죠. 구문경의 집안은 세조 시절부터 공신집안으로 구문경의 증조부는 지중추부사 구치용이라는 인물인데요. 구치용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세조를 왕으로 만드는데 참여하면서 공신이 되었고 1467년 이시해에 난 당시에는 종사관의 신분으로 직접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문경의 아버지 구수영은 세종의 손녀 사위였기 때문에 연산군과 패비신씨, 휘신공주, 구문경은 다 같은 세종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러한 배경 덕분에 연산군은 구문경을 부마로 삼게 되었고 그렇게 휘신공주는 1살 연하인 구문경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연산군은 부마가 결정된 순간부터 휘신공주의 신혼집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집이 완성된 1503년 3월부터 공주는 궁 밖으로 나와 생활하게 되었죠. 그리고 연산군은 공주가 사는 집을 넓히기 위한 공사를 추가로 지시했는데 얼마나 집터를 넓게 잡았던 것인지 그 주변에 가옥 수십 채를 허물어버리고 그곳에 살던 백성들에게 돈으로 보상을 해줬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다음에 연산군은 공주의 집 근처에 평시서라는 기관이 있어서 경치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이유를 대며 아예 평시서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고 합니다. 연산군의 딸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갑자사화 때 이미재라는 인물이 연산군을 비판하는 시를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미재의 부인이 바로 구문경의 누나인 구순복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그녀 또한 남편과 같이 죽을 상황에 놓였지만 휘신공주가 아버지를 찾아가 구순복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자 딸바보인 연산군은 휘신공주의 말대로 구순복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미재의 집까지 딸에게 선물로 줬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공주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연산군에게 죄를 용서받는 사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성종대의 관노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마치 자신의 노비처럼 불인죄로 금고형에 처해진 강학소는 휘신공주에게 뇌물을 준 덕분에 연산군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으며 휘신공주 유모의 남편인 이팽동은 공주를 등에 업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휘신공주가 부리는 노비들은 자벽에 동원되지 않았고 그녀가 가진 토지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 등 그야말로 온갖 혜택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연산군이 휘신공주와 부마인 구수영에게 귀한 물건을 하사했던 일들은 일일이 다 기록에 남기기도 힘들 만큼 자주 있는 일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휘신공주는 연산군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으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아버지 연산군이 폐위되고 그녀의 남동생과 숙모인 단경왕후마저 패출돼 버리자 하루아침에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휘신공주가 연산군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시아버지인 구수영에 의해 강제로 이혼을 당한 것인데요.
구수영은 그동안 며느리 덕분에 연산군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다 받아먹었으면서 박원종 등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올리려는 반정을 계획하자 연산군을 배신하고 그들에게 붙어서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연산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는지 며느리를 강제로 내쫓아버렸죠. 당시 사헌부에서는 구수영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화를 입을까봐 휘신공주를 이혼시키는 거라는 주장을 했지만 중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휘신공주가 살던 호화로운 집은 중종 반정을 주도한 박원종에게 주어졌으며 그녀가 연산군으로부터 받았던 재산 또한 박원종과 유순정, 성희안 등이 나눠 가지게 되죠. 2년 뒤인 1508년이 돼서야 당시 사헌부 대사원이었던 정광필이 한번 혼인을 한 부부는 그중 한 사람이 역적의 자녀라 할지라도 국가가 강제로 부부를 이혼시킬 수는 없는 법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휘신공주는 겨우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신분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죽을 때까지 구문경에 처로 불렸다고 하네요. 중종도 휘신공주의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은 게 미안했는지 구문경과 재결합하는 그녀에게 집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후 공주의 남편인 구문경은 1523년 12월에 사망했고 휘신공주는 다음해 8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구문경과의 사이에서 구엄이라는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휘신공주는 폐주 연산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이혼까지 당하는 수모까지 겪은 반면에 그녀의 아들인 구엄은 연산군의 외손자라는 이유로 왕실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연산군의 제사를 지낼 유일한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래도록 왕실의 외척으로 예우를 받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감형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구엄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서 제사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연산군의 제사는 구엄의 외손자인 이한눌이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한눌의 증조부인 이행은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 씨의 보기를 반대하다가 연산군으로부터 갖은 핍박을 받았던 인물이고 이한눌 아버지의 외조부인 홍문관 수찬박은은 갑자사화 때 연산군에 의하여 참수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한눌의 집안에서는 결코 연산군을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원수처럼 여기던 연산군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니 대놓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싶네요. 부마라고 아시나요? 왕이 낳은 공주나 옹주의 남편이 되는 양반집 남자들을 부마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인데 양반집 남자들은 부마가 되는 것을 싫어했죠. 왜냐하면 부마가 되면 관직에 나갈 수 없었고 첩도 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공주나 옹주가 먼저 죽더라도 다시 재혼하지도 못했죠. 설사 재혼을 한다 해도 그 재혼한 여자는 정식 부인이 아니라 첩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몰래 첩을 들였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유배를 가거나 직첩을 빼앗기기도 했죠. 또한 왕의 딸이 부인이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왕의 딸이다 보니 상전 모시듯 해야만 했고 조금만 잘못해도 수시로 왕에게 불려가 꾸짖음을 당했죠. 그래서 그런지 부마가 된 양반집 남자들은 출세길은 막혔으니 그저 기생집이나 다니며 평생을 한량으로 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마가 되면 제약이 많았는데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남편이 부마에게 첩을 들이게 도와주기도 하고 오히려 첩에게 남편을 양보하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바로 중종의 딸로 수건이 씨가 낳은 효정옹주였죠. 중종 15년인 1520년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효정옹주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옹주의 어머니인 수건이 씨는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인 옹주가 가여웠는지 중종은 옹주를 더 예뻐했습니다. 돈도 많이 줬고 어쩌다 죄를 지어도 너그레 용서해주다 보니 대신들에게 욕도 많이 먹던 아버지인 중종이었죠. 그리고 수건이 씨의 외가에서는 효정옹주에게 풍가이라는 여종도 보내줬는데 풍가이는 효정옹주와 비슷한 또래로 같이 글 공부도 하고 어릴 적부터 자매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효정옹주는 훗날 순창부사 조침의 아들 조의정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죠. 시집을 갈 때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던 여정 풍가에도 함께 궁을 나가 아버지 중종이 마련해준 효정옹주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일이 효정옹주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효정옹주는 그렇게 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에 도착했는데 조의정은 그때 함께 온 풍가이를 보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부마는 첩을 거느릴 수 없었기에 조의정은 풍가이를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조의정은 풍가이를 예뻐하며 챙기기 시작했고 풍가이 또한 조의정의 그런 호의가 싫지만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러다 효정옹주의 레이더에 남편 조의정이 이상하게 풍가이를 챙기고 예뻐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남편이 내가 데려온 여종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효정옹주는 어릴 적부터 자매처럼 자라오던 풍가이에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죠. 오히려 조희정에게 비밀로 해줄 테니 풍가이를 첩으로 드리라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조희정은 그런 아내의 말에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풍가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사랑을 나눴고, 그렇게 조희정은 효정옹주의 배려 덕분에 풍가이를 첩으로 삼았죠. 효정옹주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종인 풍가이에게 남편을 양보한 셈이었죠. 그리고 이 사실이 아버지인 중종의 귀에 들어가면 남편과 풍가이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궁을 나올 때 자신을 따라왔던 유모와 궁녀들도 다시 궁으로 돌려보냈죠. 그 덕에 조희정과 풍가이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로 열렬히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셋은 잘 지내는 것 같았죠.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궁으로 돌아간 유모와 궁녀들이 효정옹주의 이모이던 상궁 이은대에게 이 사실을 발설해버렸고, 이은대는 곧바로 중종에게 찾아가 전하, 풍가이가 본부인인지 옹주께서 본부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풍가이가 본처 행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쌍한 우리 옹주마발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과장 좀 붙여서 아뢰었죠. 그 말에 격분한 중종은 당장 부마 조희정을 잡아들여 순천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순천은 조희정의 본가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니 옹주를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풍가이도 잡아들여 내수사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풍가이는 상궁 이은대와 여러 궁녀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은 후 함흥으로 유배를 보내줬죠. 그런데 효정옹주가 아버지인 중종을 찾아와 풍가이를 풀어달라며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조희정에게 이야기해 풍가이를 첩으로 삼으라 한 것이고, 풍가이는 시키는 대로 첩이 되었을 뿐이지 죄가 없다며 말이죠. 하지만 풍가이는 불쌍하고 착한 딸 효정옹주의 남편을 빼앗은 못된 것이라 생각한 중종은 옹주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순천으로 유배를 간 조희정은 사랑하는 풍가이가 함흥으로 유배를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중간에서 그녀를 빼돌렸고 다른 여종을 풍가이라 속여 함흥으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풍가이를 순천 본가로 데려와 숨겨놓았습니다. 남편의 그러한 행동 또한 효정옹주는 알고 있었지만 그 둘을 위해 또 비밀로 붙여주었죠. 그런 상황인데도 정신 못 차린 조희정은 허구한 날 본가를 드나들며 풍가이와의 미래를 즐겼습니다. 이러한 조희정의 행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그런 사실을 몰랐던 중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조희정의 유배 명령을 거두었죠. 그리고 조희정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면서 몰래 풍가이도 데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 못할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별 문제 없이 살았죠. 그러다가 또 좋은 일까지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효정옹주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중종은 기뻐하며 조희정에게 가지고 있던 화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어느덧 옹주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중종은 옹주가 걱정된 나머지 조희정에게 의녀를 보내줄까라며 사람을 보내 물었지만 무슨 일인지 조희정에게 돌아온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녀가 왔을 때 혹시나 풍가이의 존재에 대해 들킬까 염려스러웠던 것이죠. 또한 옹주의 상태 또한 별다른 이상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544년 2월 15일 효정옹주는 아들을 출산했는데 이후로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물쭈물하던 조희정 때문에 옹주가 그렇게 되고 4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중종에게 의관과 의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깜짝 놀란 중종은 즉시 의녀를 보냈는데 그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조희정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의원 의원과 의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옹주는 숨이 멎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풍가이가 함흥이 아닌 한양에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공주가 산후증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중종은 이 모든 것은 다 조희정이 내 명을 어기고 첩과 놀아나며 효정옹주에게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중종은 조희정의 행동이 매우 수상쩍으니 일금부에서 조사하라. 풍가이는 조희정의 사랑을 믿고 감히 옹주를 능멸하고 집안을 문랑케 하여 옹주가 남편에게 박대를 당하게 했으며 심지어 죽게까지 했으니 풍가이 또한 아울러 조사하라 라는 명을 내렸죠.
살아가는 딸의 죽음에 눈 돌아간 중종은 모든 일에 조의정이 풍가이에게 미쳐 옹주를 죽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단정지어버렸던 것입니다. 조의정의 항변은 전혀 소용이 없었죠. 결국 그는 고신을 빼앗기고 또다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풍가이도 잡혀와 을금부에서 온갖 가혹한 고문을 당했는데 자신은 죄가 없다며 옹주가 주선하여 부마에 첩이되었고 자신은 그저 상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당당히 말하며 끝까지 버텼죠. 중종에게는 그저 딸의 남편을 빼앗은 풍가이를 사형시키고 싶었지만 대신들은 풍가이에겐 큰 죄가 없다고 판단해서 장백대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풍가이는 장백대를 맞고 나서 거의 반쯤 죽은 채 풀려났는데 그대로 효정옹주의 이모인 상궁 이은대에게 납치를 당했죠. 이은대는 효정옹주의 복수를 하기 위해 타살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풍가이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장백대를 맞으면 거의 대부분 죽거나 살았더라도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만큼 가혹한 형벌이었죠. 그래서 풍가이 또한 장을 맞아 죽은 것처럼 보일 의도로 10일 동안 감금하며 치료도 하지 않고 먹을 것 또한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풍가이가 죽지 않자 이은대는 장을 맞은 부위에 더 심한 매질을 가했습니다. 이은대의 혹독한 매질을 버티지 못한 풍가이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죠. 풍가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은대는 언니였던 수건이 씨가 낳은 정순옹주의 남편과 여종이 간통을 해서 아이를 낳자 아이를 밟아 죽이고 간통한 여종 또한 때려 죽인 이력이 있던 잔인한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은대는 풍가이를 참혹하게 죽인 죄로 사헌부와 사간원의 상소로 인해 결국 귀양을 가게 되면서 조정을 뒤흔들었던 풍가이 사건은 일단락되게 되었죠. 조의정은 풍가이가 참혹한 죽임을 당했던 당시에 유배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억울하게 맞아 죽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효정옹주, 조의정, 풍가이 이 셋 모두 각기 다르지만 쓸쓸하고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되었죠. 효정옹주의 착한 성품과 풍가이의 미모, 조의정의 부마라는 신분 때문에 일어난 조선시대의 비극적인 풍가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는 죽어서 자식들의 비참한 삶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임모광후는 살아서 자식들의 처참한 삶을 모두 목격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임모광후에게는 정명공주와 영창대군 두 자식이 있었는데 둘의 삶을 보면 경혜공주와 단종의 삶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죠. 그놈의 왕자리가 뭔지 혈육들에게 왜 이런 짓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명공주는 경혜공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비운의 여인인데요. 정명공주는 무려 83세까지 장수를 하면서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까지 6명의 왕을 거쳤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 자체가 조선 중기의 혼란함 그 자체를 설명해주는 인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정명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조에게는 가장 총애하던 후궁이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임빈김 씨였죠. 그리고 선조는 임빈김 씨와의 사이에서 신성군을 낳았습니다. 자신이 총애하던 후궁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으니 그때까지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던 선조는 장성한 다른 아들들을 제치고 신성군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죠. 하지만 나이도 어렸고 세자로 삼을 명분이 없었기에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592년 마침내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었죠. 그러자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고 사태를 수습하라는 명을 내린 채 자신은 의주로 몽진을 떠났습니다. 사실 선조에게는 서장자 임해군이 있었지만 그는 예전부터 쓰레기 기질이 다분했었기도 했고 신성군은 이미 죽고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명나라에서 광해군을 세자로 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황제이던 만력제도 총애하는 후궁의 아들을 황태자로 삼고 싶어 했기에 장자를 황태자로 삼으라는 신하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럴 때 만약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한다면 명나라에서도 장자가 아닌 후궁의 어린아들을 태자로 삼을 수도 있었기에 명나라 신하들이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극구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전쟁을 잘 헤쳐나간 광해군에게 민심은 기울고 있었고 반대로 선조의 위신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에 대한 선조의 열등감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선조가 노골적으로 광해군을 미워하자 광해군과 그의 편에 선 신하들 역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그들이 느끼던 불안감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바로 선조가 51세의 나이로 19살밖에 안 되던 새 중전을 들였던 것이죠. 그녀가 바로 임모광후였는데요. 임모광후는 중전이 되자마자 얼마 안가 임신을 했고 그러자 광해군 측 사람들은 혹시나 아들을 출산할까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야사에 따르면 광해군과 그쪽 사람들은 임모광우를 유산시키기 위해 도깨비 소동을 일으키거나 기왓장을 던져 임모광우를 깜짝 놀래키는 등 온갖 짓을 다 저질렀다고 하죠. 하지만 마침내 임모광우는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정명공주였습니다. 광해군과 그쪽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고 광해군도 정명공주는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없으니 거의 딸뻘 되는 그녀를 굉장히 예뻐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명공주가 태어나고 불과 3년 만에 또 임모광우가 임신을 했던 것인데요. 심지어 이번엔 아들인 영창대군이 태어난 것입니다. 55세의 나이에 적장자를 얻게 된 선조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광해군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복동생이 마침내 나타나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광해군은 임모광우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영창대군과 정명공주가 있으면 정명공주는 머리도 쓰다듬어주며 귀여워했던 반면 영창대군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창대군은 울면서 나도 누님처럼 여자로 태어났어야 했다 라고 했다고 하죠. 광해군이 그러거나 말거나 선조는 영창대군을 왕위에 올리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선조는 얼마 안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렇게 세자였던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정명공주는 고장 6살, 영창대군은 3살밖에 되지 않았었죠. 선조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영창대군한테 잘해주는 척은 해주던 광해군은 선조가 승하하자마자 점점 눈에 가시이던 영창대군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1614년 결국 정명공주의 외할아버지이던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왕위에 옹립하려 했다는 영모사건인 개추곡사로 인해 영창대군은 폐서인되어 강화도에 유배를 가게 되었고 불과 몇 개월 후 증살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정명공주의 외할아버지 김제남과 외삼촌들까지 모두 죽임당하면서 외갓집이 풍비박산나고 말았으며 어머니이던 소성대비는 서궁으로 강등당하고 자신도 옹주로 격하되어 어머니와 함께 경운궁에 유폐되고 말았죠. 그 이후에도 정명공주를 영창대군처럼 폐서인해야 된다, 궁에 두지 말고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 등등 신하들의 주장이 나오자 소성대비는 하나 남은 딸마저 잃을까 두려워 그녀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명공주는 이미 죽었다 라며 거짓말까지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창대군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머니 소성대비와 함께 유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개축일기에 따르면 선대왕의 아내와 딸이었음에도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생필품이나 생활비를 받지 못해서 우연히 입수한 면화시로 옷을 지어 입거나 까마귀가 물어다 준 박씨로 먹고 살았다는 야사도 있죠. 그렇게 둘은 약 5년간 쥐죽은 듯 조용히 살게 됩니다. 심지어 소성대비는 사랑하는 아들과 부모님, 형제자매까지 모두 잃었다 보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명공주는 어머니 소성대비의 원한을 풀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 그녀의 옆에서 선조의 글씨를 따라해 계속 글씨를 써서 보여주기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러면서 글 공부도 열심히 해 정명공주는 굉장한 명필이 됩니다. 그녀가 남긴 대단한 서예 작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화정이라고 쓴 작품이죠. 이 화정은 글자 하나의 가로 세로가 73cm 정도나 되는 엄청 큰 글씨인데 당시 여성이 이런 굉장한 기세와 힘이 느껴지는 글자를 썼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폐 시절에 썼다는 걸 생각해보면 더욱 놀랍죠. 그렇게 꿋꿋이 버텨낸 정명공주는 드디어 어머니와 함께 다시 복위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조반정의 명분은 폐모살제를 자행한 광해군을 몰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조는 이후 소성대비와 정명공주를 깍듯이 모셔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정명공주가 다시 공주의 직위를 되찾았을 땐 벌써 21살의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로 따지면 혼기를 놓친 엄청난 노처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의 혼담이 오가던 11살 때쯤엔 김제남의 영모사건이 일어나 버렸고 그때쯤 정명공주는 천연두까지 걸렸었으며 심지어 갇혀 살다 보니 혼담이 오가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뒤늦은 나이에 시집을 보내기 위해 부마간택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인조반정이 있고 고작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얼마나 급했는지 반정의 수습도 덜 된 상태에 부랴부랴 부마간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노처녀였다 보니 부마로 지원한 사람은 전국에서 고작 9명 밖에 되지 않았죠. 정명공주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대부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남자이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미뤘던 남자들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모의 3년상을 치르느라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던 18살의 홍주원이라는 인물이 부마로 간택되어 기존에 있던 약혼을 파혼시킨 뒤 부마로 책봉했죠. 이때 홍주원의 아버지인 홍영이 이럴 순 없다며 결혼을 반대하다가 귀양을 가기까지 하는 등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부마가 된다는 것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긴 했지만 과거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고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죠. 또한 당시엔 남자라면 조정에 나서서 고관대작이 되는 것을 더욱 중요시했었기 때문에 사대부의 남자들은 대부분 부마가 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21살에 겨우 결혼할 수 있었던 정명공주가 불쌍했는지 소성대비는 굉장히 호화스럽게 혼례를 치러주었죠. 그리고 당시 공주의 집은 50간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정명공주의 집은 200간에 이르는 대저택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막대한 양의 땅과 재산을 하사해줬죠. 이후 정명공주는 7남 1녀를 낳으며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하지만 정명공주 부부는 굉장히 오만방자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록에도 남편인 홍주원이 나이가 어리고 교만하며 제멋대로이나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홍주원은 종들에게 도둑질도 시키고 양반과 부녀자들을 능욕하기도 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으며, 오죽하면 사헌부에서 정명공주 집 종들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잡아 가두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자 정명공주 부부에게 핍박을 당해온 백성들은 굉장히 통쾌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632년 어머니이던 소성대비가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어머니가 죽고 나서부터 인조와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져 버린 것이죠. 바로 소성대비가 죽고 나서 회흥군 이덕인이 영모 고변을 한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소성대비가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모살제를 명분으로 인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소성대비가 인조를 끌어내리려 영모를 꾀했다면 인조의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이 영모는 인조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조는 고변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사건을 무마시켜 버렸는데요. 이후 임목대비의 초상을 치르던 어느 날 국내에서 백서산폭이 발견되었는데, 이 비단에는 왕을 폐위하고 세우는 일과 같았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던 것이죠. 이 저주의 글을 받아든 인조는 이것은 광해군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론 죽은 소성대비를 의심하게 되었고, 죽기 전 2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소성대비가 그럴 리는 없었기에 그녀의 딸이던 정명공주를 더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인조는 국청을 설치해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해보고 땅속에 묻혀있을 저주물품을 찾아보라는 명을 내렸죠. 하필이면 이때 인조가 갑자기 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모두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까지 번지게 됩니다. 결국 소성대비를 모시던 궁녀와 상궁들이 주모자로 몰려 죽임당했고, 정명공주를 모셨던 궁녀들까지 줄줄이 체포되어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되었죠. 다행히 그들의 입에서 정명공주가 배우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기에 목숨을 건질 순 있었지만, 이후 그녀는 자신이 아무런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 잘하던 서예도 그만두었고, 조보를 받아 읽어보던 것도 그만두게 됩니다. 또한 집에서 바느질과 가사에만 몰두하며 인조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던 1636년 결국 병자호란이 터지게 되는데요. 정명공주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기 위해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 온갖 재물을 가득 채운 채 도망치려 하고 있었죠. 이때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배를 태워달라고 애원하자 그녀는 재물들을 다 배 밖으로 던져버리고 백성들을 태웠고, 이 모습에 감명을 받은 백성들은 정명공주를 크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후 병자호란이 끝난 1639년 나이든 인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자신이 아픈 것은 저주 때문이라며 저주물을 찾게 하면서 또 다시 정명공주를 의심했죠. 하지만 반정의 명분이 되어준 정명공주였기에 최명길과 장유 등 많은 대신들이 인조를 말렸던 덕에 또다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 때에도 유폐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번엔 인조 때문에 불안에 떨며 숨죽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후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했을 때도 효종은 조기인 저주 사건에 정명공주도 연루가 되었다고 몰아갔지만 또 다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다행히 이후 현종과 숙종대에는 왕실 최고 어른으로 대우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85년 83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조선의 왕녀들 중 가장 장수한 인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정명공주는 개추곡사,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예송논쟁, 경신대기근 등 조선 중기에 있었던 나라를 뒤흔든 사건들을 모두 겪었던 인물로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모든 걸 버텨내고 오랫동안 장수한 걸 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걸 보여준 굉장히 강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체 높은 왕족들의 경우 주변에서 워낙에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많다 보니 위아래도 모르는 개차반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효명옹주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평소 오만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모습을 자주 보였던 데다가 영모 사건 및 왕실 저주 사건에까지 관련되면서 조선 최악의 왕녀라 평가받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효명옹주는 1637년 조선의 16대 국왕인 인조와 조선 왕조의 대표적인 악녀 중 하나라 불리는 귀인조씨 사이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홍타이지에게 크나큰 굴욕을 당한 인조에게 늦둥이이자 유일한 딸인 효명옹주는 큰 기쁨이 되어줬다고 하죠. 효명옹주를 낳기 전 인조는 이미 인열 왕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3명의 아들이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효명옹주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온갖 비법을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악기들을 물리친다는 이유로 옹주가 입을 베냈저고리에 목 주변 옷깃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는가 하면 옹주의 손톱과 발톱도 그냥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모아두었다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부적으로 잘 사서 보관하는 등 하나뿐인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다고 하죠. 하지만 아버지 인조가 그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쏟아부은 탓이었을까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란 덕분에 효명옹주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필요한 예절과 개념을 주입받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국내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연회 자리에서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효명옹주와 그녀의 이복 오빠인 임평대군의 아내 복천 부부인 오씨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죠. 효명옹주 입장에서는 옹주인 자신이 부부인보다 높으니 자신이 상석에 앉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임평대군은 효명옹주보다 15살이나 많은 이복 오빠이고 왕비소생의 적통대군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인 오씨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는데, 효명옹주에게 손윗사람에 대한 배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일이 커지면서 그 사실이 인조에게도 알려지자 딸바보 인조는 어김없이 효명옹주의 편을 들면서 딸이 며느리보다 윗자리에 앉도록 했다고 하네요. 이 일 이후로 효명옹주는 다음 왕이 될 효종과 임평대군 등 왕실의 주요 인물들과 극도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죠. 옹주의 나이 11살이 되던 해에 인조는 옹주의 신랑감을 간택하게 했는데, 그녀의 어머니 귀인조 씨는 자신의 딸을 세도가인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과 혼인시키기 위해 김자점의 동의하에 김세룡의 사주팔자를 조작했고, 그 결과 김세룡은 옹주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인조는 딸의 혼인에 기뻐하며 혼수로 쓰이는 옷과 물건들을 최고로 호화스럽게 준비해줬다고 하죠. 본래 왕의 딸은 결혼을 하게 되면 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 법도였지만, 인조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냈던 효명옹주는 혼인을 한 후에도 2년간이나 궁에서 계속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왕과 왕자들 그리고 내관들을 제외한 남성들은 궁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인 김세룡은 우더른들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올 때에나 궁궐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궁중에서 자는 것 또한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은 했지만 사실상 남편과는 따로 지냈던 효명옹주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서야 출궁을 했다고 하죠. 효명옹주가 출궁한 지 한 달 후에 병석에 들어누운 인조는 왕세자인 효종을 불러 귀인조 씨의 자식들을 벌하지 말고 효명옹주의 시할아버지였던 김자점에게도 대우를 잘해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빌부터 권력을 누리던 김자점과는 달리 반청적인 성향을 보이던 효종은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마자 김자점을 나락으로 보내버렸는데요. 효종은 인조가 승하한 지 6일 만에 대간들이 김자점을 격렬히 탄핵하자 자점은 아바마마가 승하하실 때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멀뚱히 서 있었다. 충성심이 부족할 따름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를 홍천으로 귀양 보내버렸습니다. 홍천으로 귀양을 가게 된 김자점은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같이 죽자는 마음을 먹은 것인지 갑자기 청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효종이 김상원 등과 함께 북벌을 할 계획을 짜고 있다며 고자질을 해버렸죠. 이에 청나라는 조선과의 국경에 군대를 배치한 후 사신을 보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조선 조정을 추궁하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영의정으로 있던 이경석이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선은 간신히 청의 침공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 죄가 발각되면서 김자점은 광양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귀양을 가게 되죠. 김자점이 몰락하면서 그와 한 배를 탔던 귀인조 씨 또한 같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조귀인이 인조의 계비였던 장렬왕후와 숭선군 부인 신씨를 저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평소 며느리인 숭선군 부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조귀인은 효명옹주를 모시던 여종 영희를 자신의 큰아들 숭선군의 첩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이에 숭선군 부인은 이모인 장렬왕후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분노한 장렬왕후가 영희를 잡아들여 추궁하자 겁에 질린 영희가 뜬금없이 평소 조귀인이 장렬왕후와 효종을 저주한다라는 자백을 해버린 것이죠. 이후 귀인 조씨가 장렬왕후와 효종을 저주한 일에 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효명옹주 또한 옷소매 속에다 사람의 뼈가루를 담아서 임평대군의 집에다 뿌리고 흉한 물건을 궁궐 주변에 묻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효명옹주는 왕위에 오른 효종이 자신을 멀리하자 시할아버지인 김자점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새손빈이 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하네요. 진상을 알게 된 사람들은 효명옹주와 남편 김세룡을 국문하라고 요청했지만 효종은 김자점의 손자인 김세룡만 국문했다고 합니다. 이후 효종은 자신을 노렸던 귀인조 씨의 목숨은 빼앗았지만 그녀의 자식들에겐 별다른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만은 살려주려 나름 노력을 했다고 하죠. 남편 김세룡과 시조부 김자점이 사지가 찢기는 형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된 후 효명옹주 역시 옹주의 자기를 박탈당하고 김철아는 다소 모욕적인 칭호로 불리게 됩니다. 그녀는 이후 강원도 통천으로 유배를 갔다가 1652년 통천은 지내기에 너무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다시 경기도 이천으로 보내졌다고 하죠. 이후 그녀의 남동생들인 숭선군과 낙선군은 나름 왕실어른으로 대우를 받았지만 효명옹주는 시댁인 김자점 일가가 역적의 혐의를 받고 박살이 난 데다가 그녀 자신도 어머니 귀인조 씨의 저주 사건에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감시 속에서 살다가 1700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효명옹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청나라에 시집을 갔지만 더러운 여자 취급을 받으며 평생 불행한 삶을 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바로 의순공주인데요. 의순공주는 사실 왕의 딸이 아니었지만 공주가 되어 청나라로 갔던 것이죠. 그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 청나라는 조선에 지속적으로 여자를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과 조선이 화친을 맺을 때 조선 여자들을 청나라로 보내 신하들과 결혼시켜 화친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자를 보낼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랑캐 나라의 조선 여자들을 보내기 싫었던 조선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대충 끝낼 수 없다며 넘겼지만 이것은 고작 시간을 잠깐 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병자호란 직후였기 때문에 오랑캐인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청나라에서 기생을 바치라 요구했을 땐 기생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청나라로 가기를 싫어했을 정도였습니다. 기생들도 그 정도였으니 양반들은 자신의 딸을 절대로 청나라에 보낼 수 없었죠. 1637년 11월에 청나라는 또다시 과거 명나라에도 지속적으로 시녀를 보내놓고 우리한테는 왜 안 보내냐며 역정을 내기 시작하자 결국 각사의 여종 10여 명을 차출해 청나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청나라는 계속해서 조선의 여인들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러던 1649년 12월 당시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의 대복친이던 박이제길 득씨가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인 1950년 당시 조선 왕이던 효종에게 조선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구혼 칙서를 전달해왔죠. 당시 청나라에서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던 도르곤이 정식으로 구혼을 했던 것인데 하지만 반청 감정이 높았던 터라 조선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효종이 즉위 후 친청 세력이던 김자점 등을 조정해서 축출하고 반청 성향이 강하던 김상원, 송시열, 김집 등을 등용했으며 산성을 축조하고 반청 정책들을 하기 시작하자 청나라에서는 정면으로 이것들을 지적하며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여자들을 보내라며 트집을 잡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과거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오랜 기간 그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 효종은 청나라로 쳐들어갈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적대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청나라로 보내기가 극도로 싫었는데요. 그래서 효종은 자신의 딸이 이제 겨우 2살이라서 혼인할 수 없다며 거짓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조카인 소현세자의 딸들도 지키기 위해 이미 혼인을 했거나 아직 너무 어리다며 둘러댔죠. 하지만 효종의 딸인 수강공주는 이미 15살의 나이였고 삼녀인 숙명공주도 11살이나 되었으며 소현세자의 딸 3명도 14살, 9살, 8살로 마음만 먹으면 결혼을 시킬 수도 있는 나이였던 것입니다. 이에 효종은 청나라에 들킬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급하게 자신의 딸과 소현세자의 딸들의 사윗감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해 9월에 청나라의 눈을 피해 소현세자의 장녀인 경숙군주를 혼인시켰으며 이듬해 1월엔 자신의 장녀 수강공주까지 결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당시 인조의 3년상을 치르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왕녀의 결혼식은 미뤄져야 마땅했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던 덕에 왕족의 결혼치고는 이례적으로 간소하고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던 것이죠. 이에 신하들이 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국혼을 치르는 건 예법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기도 했지만 효종은 지금은 어쩔 수 없다며 신하들의 말은 무자르듯 싹둑 잘라버린 뒤 왕녀들의 결혼을 강행해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왕족 종친들의 딸들과 여러 대신들의 딸들도 급하게 시집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시집을 보내기 힘든 경우엔 딸의 존재를 숨기기 바빴죠. 그만큼 자신의 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청나라에 보낼 수는 없다는 의지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나라 최고 권력자인 도르곤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조선 조정은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렇게 조정이 난처하던 차에 나선이가 있었으니 바로 금림군 이계윤이 자신의 딸 이해숙을 청나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금림군은 성종과 후궁숙의 홍씨 사이에서 태어난 익양군의 후손이었죠. 기록상으로는 금림군이 자원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왕실과 조정에서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효종의 딸들은 너무 어려서 보낼 수 없으니 왕실 종친인 금림군의 딸 이해숙을 대신 보내기로 청나라와 합의를 한 뒤 그녀를 효종의 양녀로 삼아 의순공주로 책봉해 청나라로 보냈습니다. 의순의 뜻은 대의에 순종하였다는 뜻이라고 하죠. 이에 금림군은 종일품 가덕대부로 품계를 올려줬으며 그녀의 오빠 이주는 장릉 참봉, 이수는 전설사 별검으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보내지면서 집안이 번성하게 된 셈이었죠. 이에 사람들은 금림군이 청나라가 보낸 지참금을 노리고 딸을 보냈다며 온갖 멸시와 욕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두가 자신의 딸을 청나라로 보내는 걸 기피해서 조선 조정의 상황이 굉장히 난처했다가 금림군과 의순공주 덕에 겨우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1650년 4월 22일 의순공주는 조선을 떠나 청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5월 21일 산해관 부근까지 마중 나온 도르곤을 만나 혼인의식과 초야를 치르게 되었고 16세의 어린 나이로 청나라까지 가 자신보다 23살이나 많은 남자와 부부가 된 것이죠.
의순공주를 만난 도르고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녀를 백송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백송골은 흰 빛깔의 매를 뜻하는데 자태가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북경으로 간 도르고는 갑자기 조선 사신들에게 공주가 아름답지 않고 함께 보낸 시녀들도 못생겼으니 조선이 정성이 전혀 없다며 불만을 표현했죠. 그런데 의순공주와 도르곤의 사이는 굉장히 좋았으며 그녀를 정실 부인 중 으뜸을 의미하는 대복친으로 삼았고, 심지어 시녀들 중 한 명을 자신의 첩으로 삼아 딸까지 낳았는데 갑자기 못생겼다고 불만을 표현한 것을 보면 도르곤이 조선의 기를 죽이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단 7개월 만에 도르곤이 사냥을 나갔다가 낙마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또한 도르곤은 아들을 얻기 위해 의순공주와 결혼했지만 끝내 아들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며, 그렇게 의순공주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그녀의 인생마저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의순공주는 도르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 만에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는데 바로 순치제가 도르곤에 관련된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지어 도르곤의 묘호, 시호, 존호를 박탈해버렸으며 무덤을 파헤쳐 도르곤의 시신을 꺼내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구관 참시해 그의 목을 저작거리에 효수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조선에서 온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의순공주는 다행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이후 다른 황족과 재혼하게 되었죠.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기록마다 달라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단친왕 보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의순공주는 시조카와 다시 재혼했던 것이죠. 당시 청나라는 형사치수제도 있었고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여성들도 두세 번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조선에서 태어나 유교 문화를 교육받은 의순공주에게는 다시 재혼을 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치고 마는데 두 번째 남편 보로 역시 1년 만인 1651년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그렇게 의순공주는 이역만리 타지에서 또다시 과부가 되어 혼자 외로이 살게 됩니다. 그러던 1656년 4월 청나라 영경의 복명사신으로 오게 된 금림군이 딸 의순공주의 그런 처지를 알게 되면서 순치제에게 딸을 조선으로 데려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며 요청하게 되었죠. 그러자 순치제도 의순공주가 더 이상 이용 가치도 없었고 존재감이 전혀 없는 조선 왕족 여성이 특별하게 여겨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부로 혼자 사는 게 가여우니 특별히 돌려보낸다라며 금림군이 의순공주를 데려가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조선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금림군이 조선 조정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일이 잘못되었으면 청나라의 질책과 트집을 잡힐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신들은 금림군이 나라의 허가도 받지 않고 함부로 의순공주를 귀국시켰다며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효종이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 호조의 명에 정기적으로 쌀을 보내주라는 명을 내렸죠. 그런데 효종이 세상을 떠나자 의순공주와 금림군에 대한 여론은 180도 뒤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의순공주를 오랑캐에게 시집가 정조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오랑캐 친족과 재혼까지 해서 몸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환양녀로 치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는 조정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애초에 돌아올 때부터 탐탁치 않게 여기던 의순공주였지만 효종이 보호해주다 보니 그나마 넘어가던 것인데, 효종이 죽은 마당에 의순공주와 금림군이 꼴도 보기 싫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가치도 다 사라진 그녀를 조정에서는 더 이상 대우해주지 않았는데 그녀를 의순공주라고 쓰지 않고 이계윤의 딸이라고 쓰기 시작했죠. 심지어 현종실록에는 의순공주가 정식으로 공주로 봉호된 것이 아니고 공주로 일컬어졌을 뿐이었다고 기록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헌부에서는 의순공주를 조선으로 데려온 금림군을 탄핵해 그를 파직시켜버렸으며, 사관원에서는 그의 죄가 파직으로는 부족하다 하여 금림군은 삭탈관작되어 성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죠. 조선을 위해 희생했던 금림군과 의순공주는 그렇게 모든 조선인들에게 버림받아 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나라 눈치를 본다고 금림군을 다시 청해 사신으로 일을 시키긴 했지만 금림군과 의순공주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의순공주는 모두의 멸시와 무시를 당하며 살다가 현종 때인 1662년 8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종은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특별히 장례비를 넉넉히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하죠. 그녀의 묘지는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천보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당시 조선을 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녀의 묘지는 현재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버려져 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죠. 야사에서는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가기 직전에 너무 가기 싫어서 강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결국 그녀의 시신은 건지지 못하고 족두리만 건져 그녀의 족두리만 매장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그녀의 묘지는 족두리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녀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 처참했을 것 같네요. 당시 오랑캐라고 일컬어지던 청나라에 나라를 위해 끌려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여인 의순공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영조가 사랑했던 딸이지만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화평옹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영조가 화평옹주를 허망하게 보내고 나서 다시 편애하게 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인물입니다. 그녀는 바로 화완옹주인데요. 영조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자식들 중 몇몇에게만 사랑을 주었고 사도세자와 화엽옹주와 같은 자식들은 유난히 미워했었죠. 심지어 영조가 사랑하던 딸인 화평옹주를 만나러 갈 때는 일부러 사도세자를 불러 무언가를 물은 뒤 대답을 듣고는 귀를 씻고 그 물을 화엽옹주가 사는 곳 방향으로 버렸을 정도였었습니다. 이 정도로 편집증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영조의 자식들에 대한 차별은 유독 심했었죠. 그런 그에게 화완옹주의 탄생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화완옹주는 1738년 영조와 영빈이 씨 사이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영빈이 씨가 바로 사도세자를 낳았던 영조의 후궁입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친동생이자 정조에게는 고모이죠. 사랑하던 화평옹주가 22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했을 당시 영조 곁에 남아있는 딸은 화완옹주와 화유옹주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완옹주는 아직 어리고 애교가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평옹주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던 딸을 잃고 상심하고 있던 영조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영조의 편애를 다른 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던 화평옹주와는 달리 화완옹주는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남매들과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결혼도 하고 나서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자신이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남편인 정치달도 그런 그녀에게 영조의 미움을 받는 남매들을 신경 써주라고 조언해 주었다고 하죠.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의하면 영조가 화완옹주만 편애하고 사도세자는 미워하는 것을 정치달은 매우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화완옹주는 사도세자의 편에 서서 영조와의 사이가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덕분에 사도세자는 동생인 화완옹주의 배려에 고마워했으며 화완옹주가 훗날 딸을 낳았을 때도 제 자식인 마냥 기뻐하고 축하해줬다고 하죠. 사도세자가 이 정도였다면 영조는 어땠을까요? 영조는 손주를 낳은 딸 화완옹주를 축하해주기 위해 버선발로 뛰쳐나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완옹주에게는 비극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딸이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고 심지어 딸이 죽고 난 다음 달에는 남편인 정치달마저 사망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정치달이 죽던 날 중전이던 정성왕후도 세상을 떠났는데요. 영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슬퍼하고 있을 딸에게 먼저 찾아갔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대소신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영조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질 만큼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자신의 아내이자 중전의 죽음보다 너무 슬퍼하고 있을 딸이 더 걱정되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남편과 딸을 잃고 홀로 슬퍼할 화완옹주를 그냥 두기에 마음이 아팠는지 그녀를 다시 궁에 불러들여 살게 했는데 이 또한 관례를 깨는 일인 동시에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세자가 아닌 이상 혼인을 한 왕의 자식들은 모두 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또한 영조는 죽은 사위 정치달의 형제였던 정석달의 둘째 아들 정우겸을 화완옹주의 양자로 정해주기도 할 정도로 그녀의 후손까지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궁에서 살게 된 화완옹주는 이상하리만치 오빠인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조카였던 세손 정조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녀는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보다 정조를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다고 하죠. 그러다 1762년 이모화변이 일어나 사도세자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어린 정조를 옆구리에 끼고 살다시피 하면서 먹는 것부터 입는 것, 노는 것까지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것도 어머니인 영빈이 씨와 함께 있을 땐 어느 정도 행동을 자제하긴 했지만 영빈이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었는지 더욱 정조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런 편애나 집착하는 것은 아버지 영조의 그런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편집증을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화완옹주는 정조의 아내였던 효의왕후에게도 마치 자신이 시어머니인 양 심하게 구박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세손인 정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한 질투를 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정조가 아끼는 물건에까지 질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화완옹주의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인해 정조는 나이가 좀 들고 나서부터 고모인 그녀를 꽤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했다고 하죠. 그리고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따르면 화완옹주가 세손빈이었던 효의왕후를 질투하면서 세손과 세손빈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내용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간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1770년 이후부터 정조 부부 사이는 굉장히 벌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조는 아내와는 사이가 벌어졌지만 처남과는 여전히 돈독한 사이로 지냈는데요. 이마저도 질투한 화완옹주는 정조에게 효의왕후 친정집에 대한 험담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조가 좋아하던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던 정조의 모습을 본 화완옹주는 행여나 정조가 아버지를 잃은 새손빈을 불쌍히 여겨 다시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했다고 하죠. 사태가 그 정도까지 가다 보니 화완옹주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손빈의 부친상이 뭐 그리 대수냐,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이냐 라는 말을 해댄 것이었죠. 그녀의 선 넘은 언행에 제대로 열받은 해경궁 홍씨는 화완옹주를 불러 크게 혼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대는 옹주였지만 영조의 총애를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다 보니 영조의 분노가 두려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심경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눈치를 봤다고 하죠. 그렇게 자신의 조카인 새손을 아끼고 집착했던 화완옹주였지만 어느 순간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하고 그가 왕위를 잇는 것을 방해하면서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녀의 양아들이었던 정우겸이 홍인한 등과 결탁해 새손의 대리청정을 반대하고 왕위를 잇는 것을 방해하고자 온갖 모략을 꾸미기까지 했죠. 갑자기 그녀가 집착하던 정조에게 등을 돌린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조가 나이가 들면서 고모의 집착이 부담스러워지고 간섭하는 것도 싫어지자 점점 화완옹주를 피했는데 이에 빈정이 상해서 사이가 틀어졌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조카에게 하던 비정상적인 집착이 정조에게 등을 돌리게 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녀의 양아들 정우겸은 새손이 기거하던 동궁에 사람을 심어두고 새손의 뒷조사를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새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까지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정우겸과 홍인한 등과 함께 화완옹주 역시 탄핵당하게 되어 옹주의 신분을 빼앗기고 유배를 가게 되었죠. 그래도 예정이 남았던 것인지 정조는 화완옹주가 가 있던 유배지로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했으며 시간이 흘러 그녀의 유배지를 남편이었던 정치달의 묘가 있는 파주로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완옹주가 아파서 쓰러진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기까지 했으며 1799년에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완옹주의 죄를 용서해 주었죠. 그런데 그녀는 유배를 가고 나서부터 옹주가 아닌 정처라고 불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으로 봤을 때 그녀의 신분이 다시 옹주로 복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죠. 거기다가 왕실 종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요. 다만 1808년 5월 17일자에 기록된 순조실록을 보면 정처가 죽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여러 드라마에 항상 등장하는 화완옹주를 보면 항상 사도세자와 정조를 음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악역으로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사도세자와도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정조에게 이상하리만치 집착했던 걸 보면 또 드라마와는 다른 점이 많구나 하고 생각이 드네요. 영조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딸 화완옹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조 38년인 1762년 5월 13일 영조가 자신의 아들이던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고 굶겨 죽인 사건인 이모화변이 일어납니다. 당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버지가 죽인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영조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화평옹주였죠. 그녀는 영조의 총애를 넘어 편애를 받았던 딸이었는데요. 사도세자의 친누나이기도 했습니다. 1727년 4월 27일 영빈이 씨의 오랜 상고 끝에 어여쁜 옹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첫째 아들이던 효장세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영조에게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었죠. 그래서인지 총애하던 화순옹주를 낳고 나서 7년 만에 태어난 옹주가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새로 태어난 옹주는 그렇게 영조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옹주에게 불행이 닥쳤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시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병인 천연두가 창궐했고 이 천연두에 옹주가 걸리고 만 것입니다. 당시에 천연두에 걸린 환자가 있을 때는 부정탈 만한 일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옹주가 천연두에 걸린 즉시 영조는 모든 추국과 형신을 정지시켰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옹주가 잘못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영조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다행히 옹주는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었고 그해 7월 20일이 되자 화평옹주로 책봉되었죠. 시간이 흘러 화평옹주가 시집갈 시기가 되자 영조는 간택령을 내렸고 그렇게 1738년 예조 참판 박사정의 아들인 금성이 박명원과 결혼했습니다. 화평옹주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효종의 딸이던 숭령옹주의 남편 박필성이 모든 혼인 과정을 주관했는데 그가 말하길 내가 혼인할 때보다 화순옹주의 결혼식 예물이 10배는 더 풍성했고 화평옹주가 결혼할 때는 화순옹주보다 더 풍성했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영조는 화평옹주를 사랑하는 만큼 그녀의 남편인 박명원 또한 총애했습니다. 하지만 혼례를 치른 후에도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밖으로 내보내기 싫었던 영조는 둘을 국내에서 살게 했는데요.
원래 결혼한 공주나 옹주는 궁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원칙이었지만 화평옹주를 너무나도 예뻐한 영조는 그딴 건 다 무시해버리고 사위까지 옆구리에 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딸 부부를 끼고 살다가 결국 1742년부터는 궁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가 살았던 이연궁을 화평옹주의 신혼집으로 주기 위해 큰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신들은 이연궁은 효종이 복림대군이던 시절 살았던 어이궁보다 더 크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옹주를 살게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반대를 했고, 화평옹주 역시 이연궁은 자신에게 과분하다며 거절했죠. 그렇게 화평옹주를 내보내고 나서도 영조의 사랑은 끝이 없었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 숙빈 최씨의 묘를 갔다가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딸이 보고 싶다면서 화평옹주의 집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었죠. 그러자 신하들은 왕이 어디로 행차할 때는 반드시 미리 예고를 하고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옹주의 집으로 가는 건 너무 갑작스럽다고 그냥 황궁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화를 내며 아비가 딸이 보고 싶어서 가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난리를 쳤죠. 영조의 그런 태도에 깜짝 놀란 신하들은 아무 말 못하고 더 이상 영조를 말릴 순 없었으며 그렇게 화평옹주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궁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하들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영조는 들은 채도 안 했다고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영조는 완전 딸바보의 착한 아버지로 보이지만 문제는 화평옹주만 비정상적으로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화여봉주와 사도세자는 미워했는데요. 영조가 화평옹주를 보러 갈 때는 사도세자에게 무언가를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은 뒤 귀를 씻고 양치질을 했으며 그 씻은 물을 화여봉주가 사는 집 방향으로 버렸다고 하죠. 영조의 이런 행동들은 마치 재수없고 부정타는 것을 미리 씻어내는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경궁 홍씨는 화평옹주에 대해 부왕의 자애를 특별히 받는 옹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평옹주는 성격마저 좋고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여서 아버지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사도세자나 화여봉주와 같은 동생들에게도 돌아가게끔 많은 노력을 했죠. 영조에게 자신만 편애하지 말고 동생들도 사랑해주라며 부탁했지만 영조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화평옹주만 편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을 했던 화평옹주의 해산일이 다가왔죠. 하지만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그만 고작 22살의 나이로 출산하던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화평옹주가 죽기 전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영조는 헐레벌떡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옹주의 죽음을 확인한 영조는 엄청난 상심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렇게 영조는 밤새도록 그녀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궁으로 돌아가지도 않은 채 슬픔에 젖어 눈물만 흘리는 왕의 옥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염려한 대신들이 아련을 요청했지만 전부 다 거부했다고 하죠. 그렇게 모든 대소신료들의 간청도 무시한 채 영조는 화평옹주의 염습하는 것도 직접 보고 슬퍼하다가 4일 만에 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영조는 화평옹주의 장례를 국상에 버금가게 치러주었는데요. 왕이 너무 지나치게 슬퍼한다고 하기도 하고 옹주의 장례로는 너무 과하다라며 신하들이 간언하자 영조는 격분하며 그런 소리를 한 신하 모두를 파직시켜버렸죠. 그녀의 분묘를 만드는 데만도 수개월이 소요되었고 이때 동원된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조는 화평옹주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딸이었는데 이런 지경에 이르러버렸다 라고 하면서 비통해했다고 하죠. 그런데 화평옹주가 사망한 것은 아버지 영조뿐만 아니라 동생이던 사도세자에게도 큰 불행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평소 화평옹주는 따뜻하고 어진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었기에 다른 동생들과 두루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나날이 살얼음판같이 변하는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를 그나마 조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이죠.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따르면 화평옹주가 살아있을 때는 영조에게 참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서로 맺힌 것을 푼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착한 옹주가 일찍 돌아가신 건 국운과 무관하지 않다 할 수 없다. 화평옹주가 있었으면 부자간의 자애와 효도를 갖추게 했을 텐데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나도 애석하다 라며 기록해두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화평옹주의 역할은 국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렇게 그녀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격해지는 갈등 상황을 중재해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인원왕후와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가 사도세자의 편이 되어 그를 보호해주기는 했지만 이들도 세상을 떠나자 부자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죠. 이후 영조의 편에는 화완옹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화평옹주와는 다르게 화완옹주는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격해진 갈등을 중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3년상을 치르는 기간 동안 영조는 화평옹주의 집에 가기 위해 궁 밖으로 나서기도 했고 아니면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도 하는 등 여전히 먼저 떠나버린 딸을 그리워했죠. 그리고 3년상을 다 지내고 나서 탈상하는 해 해경궁 홍씨가 첫 아들 의소세손을 낳았는데요.
당시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화평옹주의 탈상을 했던 해라서 그런 것일까요? 영조는 손자의 탄생을 처음에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죠. 또한 화평옹주를 낳았던 영빈이 씨가 해경궁 홍씨의 해산을 도왔는데 영조는 그런 영빈이 씨에게 칭찬은 못해줄 망정 딸 죽은 건 다 잊었고 손자 태어난 것만 좋아하냐며 타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해경궁 홍씨도 시아버지 눈치 보느라 아들 낳은 것을 기뻐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무서워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영조는 의소세손의 어깨에 있는 점이 화평옹주 어깨에 있던 점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나서부터 화평옹주의 환생이라고 믿어 의소세손을 예뻐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은 하늘도 알아서 일찍 데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화평옹주 역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모화병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자식에게 무자비했던 영조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아꼈던 딸 화평옹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화려함 속에는 때로 잊혀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운의 왕자 사도세자의 딸이자 정조의 친여동생이었던 청연공주와 청선공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들은 사실 살아생전 공주 칭호를 받지 못해 청연군주와 청선군주로 불렸었는데요. 사도세자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채 세자 신분으로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의품에 해당하는 군주로 불렸던 겁니다. 훗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사도세자를 장조로 해경궁 홍씨를 헌경왕후로 추전하게 되면서 청연군주와 청선군주도 공주 신분을 부여받게 되었죠. 청연공주는 1754년 7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탄생은 영조에게 큰 기쁨이었죠. 100여 년 만에 군주가 태어나니 귀하다 라고 했을 정도로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는 숙종과 경종, 영조대에 걸쳐 왕실에서 공주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청연의 탄생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출산 예정일을 한 달이나 넘기게 되면서 그녀의 어머니인 한산부부인 이씨가 50여일이나 대궐에 머물며 출산을 도왔죠. 청선공주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756년 윤 9월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청선공주 역시 언니와 마찬가지로 태어나기까지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해경궁 홍씨는 임신 중 모친상을 치르느라 고기 반찬을 먹지 못하는 통에 몸이 좋지 않았고 게다가 사도세자의 실수로 창경궁 낙선당에 불이 나버렸죠. 하필 원손인 어린 정조가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임신한 몸이었던 해경궁 홍씨가 급히 정조의 처소로 뛰어들어가 잠든 정조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공주는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 고난을 겪었는데 그들의 어린 시절도 왕실의 비극과 맞물려 있었죠. 특히 청선공주가 태어난 이듬해인 1757년 사도세자를 매우 아껴주던 할머니인 인원왕후와 어머니 정성왕후가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왕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1762년에 일어난 이모화변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이 사건으로 인해 두 공주를 포함한 가족들은 모두 궁을 나와야 했죠. 당시 청연은 9살, 청선은 7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두 공주의 어린 시절은 왕실의 영광과 비극이 동시에 교차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그녀들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그녀들의 삶은 큰 변화를 맞이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고 가족들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청연공주는 12살이 되던 1765년에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김상익의 아들 김기성이었습니다. 당시 왕실의 관습에 따라 3번의 간택 과정을 거쳐 신랑이 결정되었죠. 청선공주 역시 이듬해인 1766년 11살의 나이에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정인환의 아들 정재화였죠. 청선공주의 혼례 역시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두 공주의 혼인은 왕실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그녀들의 남편들은 모두 양반 가문 출신으로 혼인을 통해 부마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죠. 그렇게 김기성은 광은이에, 정재화는 흥은부위에 각각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두 공주의 혼인 생활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청선공주의 남편 정재화는 세손이었던 처남 정조와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한중록에 따르면 정재화는 용모와 행동이 아름다웠으나 나중에는 빗나가 별감들을 데리고 외입이 무궁하고 세손 체면을 깎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와 어울리며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한 상황은 청선공주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되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청연공주의 경우 남편 김기성과의 사이에서 7남 2녀를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결국 이남 1녀만이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공주의 혼인 생활은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데요. 어린 나이에 정략 결혼을 하고 남편의 행실 문제로 고민하며 많은 자녀를 낳지만 높은 유아 사망률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 등은 당시 왕실 여성들이 겪은 보편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한편 청연공주와 청선공주에게 있어 오빠 정조의 존재는 너무나도 특별했는데요. 정조는 두 여동생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혈육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는 공감대가 더 큰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정조와 두 공주의 관계는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정조가 청선공주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어 그들의 관계를 엿볼 수 있죠. 정조 자신은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동생은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 내용으로 그 사이 잘 지내느냐 본지 오래니 섭섭하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조가 여동생들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공주의 궁중 생활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들의 문화 활동입니다. 1773년에 청연공주와 청선공주는 그 당시 궁녀였던 의빈성씨와 곽장양물록이라는 소설을 필사했는데요. 이는 당시 왕실 여성들의 대표적인 취미 활동이었죠. 이 필사 작업에는 훗날 정조의 후궁이 되는 의빈성씨도 참여했는데 이는 당시 궁중 여성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학활동은 궁중 여성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름의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공주는 또한 1795년 정조의 화성 행차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화성을 새로운 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였는데요. 청연공주의 아들들도 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왕실 행사에서 두 공주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청연공주와 청선공주가 단순히 왕실의 구성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중시하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공주는 각자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동생 청선공주가 1802년에 47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오빠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의 일이었죠. 청연공주는 세 남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 1821년 6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공주의 죽음은 왕실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죠. 특히 조카인 순조는 두 공주의 죽음에 대해 매우 비통해했다고 합니다. 순조는 청선공주의 죽음에 대해 천붕지통을 만난 이후로부터 의지하고 앙모하는 정이 더욱 깊었는데 어찌 오늘날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라고 말하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죠. 두 공주의 사후 그녀들의 유물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6월 청선공주와 그의 남편 정재화의 유물 1014점이 수원 화성박물관에 기증되었죠. 이는 조선 왕실 부마의 유물을 대거 기증한 첫 사례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유물들 중에는 부마의 초상화, 한글 편지, 의복 등 다양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정재화의 초상화는 조선시대 부마의 초상화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죠. 청연공주의 경우 1923년 경기도 광주 세촌면 암동리에서 그녀와 남편의 합장묘를 이장하던 중 약 200여 점의 복식과 부장품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중 청연공주의 노인은 한국 복식사에서 매우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죠. 1899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사도세자는 장조의 묘호로 추존되고 해경궁 홍씨는 헌경왕으로 추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연군주와 청선군주도 각각 청연공주와 청선공주로 추증되었죠. 청연과 청선공주는 비극적인 운명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 큰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왕실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특히나 정조가 여동생을 예뻐하고 아꼈던 만큼 청연과 청선공주 또한 정조에게 큰 버팀목이 됐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조선왕실의 귀여움을 받았고 특히 정조가 매우 아끼고 사랑한 여동생들이었던 청연공주와 청선공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12년 5월 25일 일제에 의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덕수궁에 갇힌 채 감시당하고 고립된 삶을 살던 고종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종이 59세에 얻은 너무너무 예쁜 막둥이 딸 덕혜옹주가 태어난 것이죠. 그는 덕혜옹주를 너무 사랑했는데요. 한날은 유모이던 변복동이 누워서 덕혜옹주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종이 옹주를 보러 나타났는데 이에 얘를 갖추려고 유모가 일어나려 하자 고종이 됐다, 애깬다, 가만히 누워있어라 라고 했다고 하죠. 일제에 의해 손발을 묶인 채 비참하게 살던 고종에게 웃음을 주는 존재라고는 덕혜옹주밖에 없었죠. 그래서 태어난 지 50일째 되던 날엔 아이 자신이 기거하던 함령전으로 데리고 와버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덕혜옹주가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자 고종은 덕수궁 내에 있는 준명당을 황실 유치원으로 만들어 주었고 덕혜옹주 혼자 공부하면 재미가 없으니 대신들이나 지인들의 자식들을 데려와 옹주와 함께 공부하도록 만들어주기까지 했죠. 또한 애지중지하던 덕혜옹주가 행여나 걸어다니다 다치기라도 할까봐 150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도 가마를 타고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종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덕혜옹주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이후로 덕혜옹주를 호적에 올리려면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의 대를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덕혜옹주가 태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황적에 올리는 걸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고종이 직접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을 덕수궁으로 초대했고 덕수궁 유치원에서 놀고 있는 덕혜옹주를 그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딸이라며 소개해 준 것이죠. 그러자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던 데라우치는 어쩔 수 없이 덕혜옹주를 황적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총독 관저로 돌아간 후 부하들에게 오늘 멋지게 한 방 먹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승하하면서 덕혜옹주가 기댈 곳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1925년 그녀의 나이가 13살이 되자 황족은 일본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인질이 되어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보내진 것입니다. 이에 영친왕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서 덕혜옹주를 지내게 하면서 학교에 통학하게 하고 싶어 했지만 일제의 반대로 옹주는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13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들 모두와 떨어진 채 일본 학교의 기숙사에서 살게 된 덕혜옹주는 아버지가 독살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독살의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마실 물을 보온병에 넣어 다녔는데요. 하루는 같은 반 학생이 덕혜옹주에게 왜 항상 보온병을 들고 다니냐며 묻자 그녀는 독살당할까봐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덕혜옹주는 일본에 온 후로 계속해서 신경쇠약에 시달렸죠. 그러던 1929년 5월 30일 친어머니이던 귀인 양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덕혜옹주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녀에게 상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일본 황실에 속해 있는 덕혜옹주가 신분이 낮은 귀인 양씨의 장례에서 상복을 입고 예의를 갖추는 건 옳지 않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친어머니의 장례식에서조차 슬퍼할 수가 없었고 상복을 입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 이후로 덕혜옹주는 몽유병과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본은 슬슬 그녀를 결혼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사실 덕혜옹주가 8살이 되었을 때 나중에 덕혜옹주마저 영친왕처럼 일본인과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게 싫었던 고종은 황실 시종인 김황진에게 옹주의 배필이 될 만한 남자를 알아보라 했었습니다. 그렇게 김황진은 조카였던 김장안을 데려와 덕혜옹주와 약혼을 시켰는데요. 하지만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일본에 발각이 되어버렸고 일본은 김황진을 궁에서 쫓아내버리면서 약혼도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그녀를 일본인과 결혼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에 영친왕과 이방자 부부는 어린 옹주마저 정략 결혼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극렬히 반대를 했지만 1931년 5월 8일 결국 대마도의 백작 소다케유키와 결혼을 하게 되죠. 민족 감정 때문인지 이 결혼 사실에 1931년 5월 1일 조선일보에서는 남편의 얼굴을 삭제한 결혼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고 소다케유키가 애꾸눈이다, 키 작은 추남이다, 곱추다, 옹주를 폭행한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조선 왕실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루머도 돌 정도로 백성들조차 이 결혼식을 굉장히 싫어했죠. 그런데 소문과는 다르게 소다케유키는 도쿄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해 영문학자이자 시인, 화가, 대학 교수를 지낸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을 싫어하던 조선인들에게는 일단 왕녀와 백작의 결혼이므로 신분 차이가 크고 또한 조선은 대마도를 항상 밑으로 봤기 때문에 옹주의 남편감이 좋게 보일 리 없었죠. 어쨌든 결혼하고 1년 후에 두 사람 사이에서 마사에라는 딸도 태어났고 평범하게 사는가 했지만 덕혜옹주의 조현병이 재발하면서 부부 사이도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옹주가 갑자기 나타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다 그냥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환청을 듣고 뜬금없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웃기도 하는 등 이상행동을 했다고 하죠. 또한 영친왕의 부인이던 이방자 여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신경쇠약과 피해망상을 겪었는데 사람들이 별뜻 없이 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청 신경을 쓰기도 했으며 무언증이나 감정이 무뎌져 멍하게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당시 정신병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와 의료 수준도 미비한 시대라 그녀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평생 정신병을 달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1945년이 되고 일제가 패망하면서 미군정이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덕혜옹주의 증상이 심해지자 1946년 결국 소다케유키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렸죠. 당시 대졸 초임 평균 연봉이 약 6,500엔 정도였는데 병원비가 한 달에 약 1만 엔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나 황족이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던 덕에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1947년 미 군정이 신적 강화를 통해 일본 천황의 직계자손들을 제외한 황족들과 귀족들은 모두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리면서 황족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들도 없애버리자 소다케유키와 덕혜옹주 부부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1955년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와 합의를 본 소다케유키는 덕혜옹주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녀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혼을 한 해의 딸 마사에는 와세다 대학을 나온 후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이자 시인이던 스즈키 노보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듯 했던 딸은 결혼한 다음 해인 1956년 8월 26일 아침 자살을 할 것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일본의 어느 산으로 들어간 뒤 실종이 되었죠. 이에 소 다케유키가 신고를 해 일본 경찰이 사라진 것으로 예상되는 산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실종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신병원에 있던 그녀를 찾아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과거 고종이 덕혜옹주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김장한의 형 김을한이었죠. 김을한은 덕혜옹주가 현재 일본 정신병원에 있다고 기사를 써서 한국에 알리는 한편 그녀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제국 황실이 돌아오면 나라를 뒤흔들 만한 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대한제국 황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황족들의 국적회복과 귀국 요청을 전부 거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덕혜옹주를 비롯한 일본에 있던 대한제국 황족들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도 나중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며 다행히 괜찮아졌는데요. 더 이상 대한제국 황족들이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해 귀국을 허락했던 것이죠. 그렇게 덕혜옹주는 한국을 떠난 지 37년 만인 1962년 드디어 고대하던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창덕궁에서 순정효 왕후 윤씨가 보낸 상궁들과 친척들이 김포공항으로 마중을 나왔고 당시까지 살아있던 유모 변복동도 함께 그녀를 마중하러 나왔는데요. 입국장에서 덕혜옹주가 나오자 모두 큰절을 올리면서 연신 아기씨를 외쳤으며 유모 변복동은 덕혜옹주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당시 정신이 온전치 못하던 덕혜옹주는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창덕궁으로 돌아오자 어릴 적 기억이 났는지 궁을 돌아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창덕궁 낙선제에서 지냈는데요.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 마사에를 외치기도 하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72년 전 남편이던 소 다케유키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낙선제로 찾아와 덕혜옹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덕혜옹주의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부탁을 거절했고 이에 소 다케유키는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그렇게 낙선제에서 살다가 1989년 4월 21일 창덕궁 수강제에서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그녀와 대한제국 황족들의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일본에서 그들이 차별을 받으며 어렵게 살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고 실제로는 일본 황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죠. 당시 조선 백성들의 삶은 지옥과 같았지만 조선 황실은 이황가라는 직함과 왕공족이라는 신분을 새로 받아 일본의 상류층으로 일본 황실 다음가는 부를 이루며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것에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일을 한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평가도 존재하고 비록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지만 고작 13살의 어린 나이에 강제로 일본으로 가 아버지 어머니와 떨어져 누군가가 통제하고 강제한 삶을 살며 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던 덕혜옹주를 동정하는 평가도 있긴 하죠. 어쨌든 나라가 망한 뒤 아무것도 못하던 고종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유일하게 큰 웃음이 되었던 덕혜옹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금지옥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지옥엽은 금으로 만든 가지와 옥으로 만든 잎이라는 뜻인데 비슷한 말로는 금이야 옥이야라는 말도 있죠. 바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말을 왕의 딸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죠. 당연하겠지만 그만큼 공주들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금지옥엽이라고 말할 정도로 귀하디 귀했을 공주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연 금이야 옥이야 대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렸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공주들의 시집살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총 116명의 공주와 옹주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왕비의 딸인 공주가 38명, 후궁의 딸인 옹주가 78명이었죠. 어찌됐던 공주와 옹주는 모두 왕에게 있어 사랑스러운 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와 옹주들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자랐죠. 갓 태어난 후 한 달 정도만 왕비가 젖을 주고 그 뒤로는 유모가 전담으로 젖을 먹였는데요. 그리고 보모상궁이 아기 공주를 재우고 씻기면서 돌봐주었죠. 심지어 놀아주는 사람까지 따로 있었는데 그야말로 금지옥엽 대접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삶도 잠시 공주들에게도 큰 변화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혼인이었죠. 보통 10살 전후로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공주들의 삶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16살이 되면 궁을 나와 남편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를 출합이라고 불렀죠. 과거 조선시대라서 그렇지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 중학생 나이대에 결혼을 하고 살던 집을 떠나야 했던 건데요. 그것도 생전 처음 본 남자와 말이죠. 그래도 공주 신분이니까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잘 살았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공주들도 일반 백성들 못지않은 시집살이를 겪었다고 하죠. 효종의 다섯째 딸 숙정공주는 11살에 영의정 정태화의 아들 정재륜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인 정태화가 문제였는데요. 그는 완벽한 사대부 스타일의 선비 중에 선비로 엄격한 유교 신봉자였었죠. 그렇다 보니 정태화는 숙정공주에게 엄청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했냐면 숙정공주를 모시던 궁녀 한 명이 효종에게 직접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 이대로 가다간 우리 공주마마님이 돌아가실 것 같사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시옵소서. 일개 궁녀가 왕에게 직접 찾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효종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출가외인이라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왕의 딸이라도 시집을 가면 그 집안의 사람이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었던 거였죠. 천하의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조선시대의 시집살이였던 겁니다. 왕도 자신의 귀한 딸이 고생하는 꼴을 두 손 두 발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놈의 시집살이는 대체 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다들 예상되시겠지만 바로 그놈의 유교 때문이었죠.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면 조선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놀랍게도 조선 초기에는 시집살이 문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신사임당의 남편인 이원수는 결혼 후에도 처가인 강릉에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무튼 유교 사상이 점점 뿌리 깊어지기 시작했던 세종대왕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종은 왕실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자신의 딸 숙신옹주를 시집살이 시켰다고 하죠. 하지만 진짜 큰 변화는 9대 임금 성종 때 일어났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성종은 어릴 때부터 군주 교육과 함께 유교 교육을 받아 유교 가치관이 매우 강한 왕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조선의 유교를 널리 퍼뜨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성종은 세종 때 발간된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번역해서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의 모범적인 행동을 담은 일종의 유교 교과서 같은 책이었죠. 거기다가 삼강행실 연료도까지 한글로 편찬했으며 책 내용대로 잘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세금까지 면제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유교를 따르게 되면서 조선은 급속도로 유교화되기 시작했고 여성의 지위는 점점 낮아지게 된 겁니다. 이후부터 조선하면 노답으로 먼저 떠오르는 남존여비 사상에 찌든 사회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의 혹독한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결혼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첫째,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 둘째,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고 시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 효도하는 것.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집안일 또한 모두 며느리의 몫이었죠. 지금도 집안일이 힘든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물 한 바가지 떠오려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물에 가서 길어와야 하고 지금처럼 도정된 쌀을 보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밥을 지으려면 쌀부터 찧어야 했을 텐데요. 뼈대 있는 양반 집에서 떼국물 흐르는 옷을 입었다간 난리가 났을 테니 시도 때도 없이 잿물로 빨래했을 겁니다. 그나마 양반집 며느리가 저 정도이고 평민 집안의 며느리는 훨씬 더 혹독했다고 하는데요. 집안일은 기본에다가 밭일까지 더해져서 말 그대로 죽도록 노동만 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과로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더 암울했던 건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안 되고 경박하게 웃으면 안 되고 심지어 걷는 것까지 조심했어야 했죠. 특히 며느리들은 진짜 말조심했어야 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칠거지악이라고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근거가 있었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 질투를 하는 자처럼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 많으면 내쫓는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리던 며느리들은 친정이 그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들은 친정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죠. 1년에 단 하루, 그것도 추석에만 친정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사는 며느리들만 가능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다녀오라고 허락해줘야지만 가능했는데 그마저도 허락 안 해주면 평생 동안 친정에는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조선시대는 어떤 나라였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아무리 조선의 공주로 태어났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혹독한 시집살이 이야기였습니다.